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83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재무상태표의 명칭과 함께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명이나 금액 단위 이런 것들은 재무상태표든 손익계산서든 동의 기록돼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재무상태표에는 보고기간 종료일이 기록되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재무제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파악하는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회계기간은 손익계산서에 기록돼야 될 항목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재무제표의 종류도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그리고 잉여금 처분 계산서나 결손금 처리 계산서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회계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익계산서에 기재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액을 물어봤는데요. 수입인지는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되죠. 우표는 통신비로 회계 처리하셔야 되고요. 배당금 지급 통지서는 현금성 자산이죠. 그리고 만기가 120일이면은 4개월이죠. 3개월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만기가 120일인 양도성 예금 증서는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가 없겠죠. 만기가 3개월 이내여야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설자수표는 어음에 준해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음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다드름이나 지급어음으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타임 발행 자기하수표가 이제 통화 대응 증권으로서 현금성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물어봤기 때문에 배당금 지급 통지서라든지 타임 발행 자기하수표, 타임 발행 자기하수표란 말은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타임 발행 당좌수표겠죠. 자기하수표는 보통 은행에서 발행을 하잖아요.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자기하수표하고 배당금 지급 통지서, 그래서 15만 원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을 보시면 자본 조정을 물어봤는데요. 자본이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의 이익잉여금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자본잉여금이 주감자,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이런 것들은 자본잉여금에 해당하죠. 그래서 주식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항목이고요.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나 감자차손, 자기주식 등이 이제 자본 조정 항목에 해당하겠습니다. 4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는데요. 무형자산은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이 돼야 되고요.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하는데요.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보통 20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을 창출할 때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하는데요. 이게 구분이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발 단계가 아니고 연구 단계로 봅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고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은 외상매입금의 기초잔액을 물어봤는데요. 얘도 이제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의 기초잔액, 지급액, 발생액, 회수액 이런 것들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외상매출금은 발생이 증가가 차변이고 감소가 대변이 되겠죠. 근데 외상매입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대변이 증가하고 차변이 감소거든요. 그래서 외상매입금의 전기효액은 대변액, 외상매입금의 기말외상매입금 차기효율은 차변이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기초잔액을 물어봤는데 이 금액들을 차변과 대변으로 보내셔가지고 금액을 계산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외상매입금의 지급액은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니까 차변액. 기말외상매입금은 외상매입금의 차기 2월에 해당이기 때문에 차변액. 그리고 외상매입금의 순매입액. 순매입액 있고 총매입액을 나와 있는데요. 결국은 기재돼야 할 금액은 순매입액이에요. 총매입액은 결국은 매입한 출미 내누리를 차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매입으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순매입액은 외상매입금이 발생한 금액이죠. 그래서 대변의 기록이 되겠죠. 그러면은 차변의 외상매입금 차변 합계는 640만 원, 대변은 400만 원이죠. 그래서 대변에 240만 원, 이 240만 원이 외상매입금의 기초 잔액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토지를 구입했죠. 그러면 이제 지급어음이 바로 답으로 여러분들 눈에 보이실 거예요. 어음에 관련돼서 우리가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분류를 할 때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로 분류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입니다.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얘기는 재고자산을 사고 파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 즉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이나 다드럼, 외상매입금이나 지급어음이 발생할 수 있는데 토지 같은 유형자산은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기타 채권채무로 회계처리해야 돼서 어음을 포함해서 미지급금으로 분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급어음이 발생하는 계정과목이 아닌데요. 자세하게 좀 살펴보시면 업무용 토지를 700만 원을 구입했으니까 차변에 업무용 토지가 아니고 비업무용 토지네요. 업무용 토지는 차변에 토지라고 분기하시겠지만 비업무용 토지니까 투자 부동산에 해당하죠. 그래서 토지나 건물 등을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시면 차변에 토지 또는 건물 이렇게 분기하시는데 업무 목적이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을 때는 차변에 투자 부동산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되고요. 먼저 지급한 계약금 70만 원이 차변에 회계 처리되어 있겠죠. 그래서 대변에 상계 처리하시고 나머지 금액이 630만 원인데 그 중에 50%는 타사가 발행한 당좌수표예요. 타임 발행수표를 지급했다는 거죠. 타임 발행수표는 현금으로 처리하시고 나머지는 약소금을 발행했기 때문에 지급음으로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재고자산이 아니고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6번 문제에서 발생하지 않는, 사용하지 않는 계정과목은 2번 지급어음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를 살펴볼 건데요. 7번 문제를 살펴보시면 자본총액의 변동이 없는 것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순이익, 이익잉여금 등이 있는데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되면 주식을 발행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변의 자본금이 늘어나니까 자본총액이 증가하는 거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을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현금 배당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배당을 실시하겠죠. 그래서 자본의 변동이 발생을 하겠고요. 발행한 주식을 이렇게 일부를 유상으로 소각하게 되면, 즉 매입 소각하게 되면 자본이 감소하겠죠. 이렇게 자본이 감소하는 걸 우리는 감자라고 그러는데 얘도 이제 자본이 감소하는 거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의했던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면 배당금을 결의하게 되면 대변에 이제 미지급 배당금을 회계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급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부채가 감소하고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로서 자본에는 변동이 없는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7번 문제에서 자본 총액의 변동이 없는 것은 결의했던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는, 즉 부채가 감소하고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인데요. 8번 문제인데 보시면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던 단기매매증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기 말에 단기매매증권 평가가 단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얼마인가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제 단기 매매증권을 구입하게 되면은 실은 이 액면가액은 의미가 없어지죠. 내가 얼마에 구입했고, 이제 얼마에 구입했는데 얼마에 팔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취득가액과 공정가액을 비교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취득했을지라도 이제 결산이 도래해서 결산 때 평가를 하게 되면 그 평가액에 따라서, 장부가액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평가를 했다면 이제 장부가액이 될 텐데요. 즉, 취득가액이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을 비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취득가액이 20만 원이고 공정가액이 15만 원이니까 이 한강에 대한 단기매매증권은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지금 5만 원 발생했고요. 금강의 주식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5만 원이 발생하죠. 그래서 평가 손실이 5만 원이고 평가 이익이 5만 원이기 때문에 단기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3회 문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에 기재돼야 될 사항은 기업령이나 보고기간 종료일, 그리고 회계기간, 또는 통화 및 금액, 이런 것들이 기재가 돼야 되는데요. 재무제표의 종류를 먼저 살펴보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그리고 이제 단기 순이익이 생겼을 때 잉여금 처분 계산서나 단기 순손실이 생겼을 때 결손금 처리 계산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재무제표의 종류가 되는데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기간 종료일이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돼야 되고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회계기간이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고기간 종료일은 재무상태표예요. 회계기간은 손익계산서에 기재가 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의 종류도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그리고 잉여금 처분 계산서나 결손금 처리 계산서가 재무제표의 종류에 해당한다는 거,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재무제표에는 기업명이나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회계기간, 그 다음에 통화 등이 기록이 되는데, 보고기간 종료일은 재무상태표에, 회계기간은 손익계산서에 기재가 되는 항목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분류하는 문제들이 전산회계 2급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전산회계 1급에서도 이제 이렇게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현금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주화나 지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금성 자산은 이제 먼저 수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표. 그래서 수표는 현금이다. 분기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수표는 현금인데 단 당점 발행 수표는 당좌예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수표는 현금인데 당점 발행 수표는 당좌예금으로 처리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표 말고 배당금 지급 통지서, 그 다음에 공사채 만기 이자표, 그 다음에 우편한, 전신한, 대체저금 환급증서, 일람출구범, 이런 것들이 모두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일자 수표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선일자 수표는 미래의 날짜로 수표를 발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날짜로 수표를 발행하기 때문에 어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선일자 수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하자면, 선일자 수표는 이제 법률상으로는 인정이 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에서는 선일자 수표가 통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미래의 날짜로 수표를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음처럼 미래의 날짜가 만기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기일이 있게 되는 거니까 선일자 수표는 어음과 동일하게 회계 처리를 해서 다드름이나 지급어음으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현금성 자산 중에서 이제 금융상품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금융상품들이 이제 만기를 기준으로 해서 1년이죠. 1년 이내이면 단기, 1년 이상이면 장기잖아요. 그래서 1년 이내이면 유동, 1년 이상이면 비유동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금융상품들 중에서 만기가 1년 이내이면 단기 금융상품, 그 다음에 만기가 1년 이상이면 장기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데 그 만기 중에서도 만기가 이제 취득 당시에 3개월 이내로 도래하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 양도성 예금증서도 이제 CD 무기명 채권이죠. 금융상품인데 근데 이제 얘는 지금 만기가 120일이니까 3개월을 초과하게 되죠. 그래서 3개월을 초과하는 양도성 예금증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얘는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수입인지는 세금과 원가로 회계 처리한다. 그 다음에 우표는 통신비로 회계 처리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본 조정이 나왔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이에요. 발행가액이 아니고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인데 우리가 자본이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누계, 이익잉여금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자본잉여금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자본잉여금과 관련돼 가지고 시험이 자주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잉여금이 주감자, 그러니까 이제 주감자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감자는 자본잉여금에 해당하죠. 그래서 여기서 얼른 보셔도 다른 것들을 구분하시기가 좀 어려울지라도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인데 자본조정 항목이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얼른 이제 문제를 푸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주감자,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에 해당한다. 라고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에 가셔서는 이제 무형자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구분할 때는 일단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1년을 초과해서 장기적으로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그리고 이제 형태가 있으면은 유형자산, 형태가 없으면은 무형자산 이렇게 분류를 할 텐데 무형자산을 인식을 할 때는 원가로 측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연구개발비 등을 의미해요. 그래서 연구 단계에서는 경상연구개발비, 개발 단계에서는 개발비로 분류를 하는데 내부적으로 창출한 이런 무형자산 등은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로 구분을 해서 무형자산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을 때는 연구 단계로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거.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특허권 같은 경우도 이제 20년이거든요. 그래서 무형자산은 상각이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20년 이내이다. 라고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외상매입금의 기초잔액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채권 채무 중에서 이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 외상매출금은 채권 자산이니까 차변에 그 증가가 발생하고 대변에 그 감소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의 증가, 대변의 감소. 그래서 외상매출금의 기초잔액, 전기율은 차변에, 기말잔액, 차기율은 대변에 기록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이 발생하게 되면 차변에 기록을 하게 되고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게 되면 대변에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 환입, 매출의 누리, 매출 할인 등이 발생하면 그것도 외상매출금의 감소를 봐서
대변의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외상매출금과 관련돼 가지고는 차변의 외상매출금의 발생액을 물어본다든지 대변의 외상매출금을 회수액을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제 외상매입금을 본다면 외상매입금은 채무 부채이니까 증가가 대변에 발생하고 감소가 차변에 발생하겠죠. 그리고 외상매입금이 대변에 증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이월은 대변에, 차기이월은 차변에 발생하게 되겠고요. 외상매입금을 지급하게 되면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죠. 그래서 외상매입금의 지급액은 차변에 발생하고 외상매입금이 발생하게 되면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니까 대변에 기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매입한출, 매입애누리, 매입할인 등은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가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차변에 기록을 해야 되고요. 이 문제는 좀 독특하게 순매입액과 총매입액이 나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대변에 총매입액을 기록하게 된다면 순매입액 차액, 즉 매입한출 및 애누리가 차변에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총매입액을 대변에 기록하게 된다면 차변에 매입한출 및 애누리 20만 원을 기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순매입액을 대변에 기록한다면 차변에 매입한출 및 애누리 20만 원은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상매입금이나 외상매출금 대표적으로 이제 채권 채무가 기록이 되면서 이렇게 제시가 되면서 지급액을 물어본다든가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는 회수액을 물어본다든가 그 다음에 발생액이나 그 다음에 미지급액을 물어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시험지에다가 티계점을 그리셔가지고 외상매출금이면 차변의 증가, 외상매입금이면 대변의 증가,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이면 차변의 증가면 대변이 감소겠죠.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은 대변의 증가를 기록하고 차변의 감소를 기록한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하셔가지고 외상매입금이 나오든 외상매출금이 나오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문제를 푸실 수 있을 정도로 증가 감소에 대해서 좀 정리를 잘 하셔서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면 틀리지 않도록 잘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토지를 구입했는데 이제 비업무용 토지니까 이제 투자 부동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하겠죠. 그러니까 뭐 주차장 건물로 사용한다든가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뭐 이제 토지를 구입하게 되면 토지라고 분개를 하게 되고요. 공장 건물이나 사무실 건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차변에 건물로 분개하겠죠.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토지나 건물을 구입하게 되면 차변에 토지, 건물 이렇게 분개하시는데 비업무용으로 토지나 건물을 구입하게 되면 투자 부동산으로 분개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토지나 건물 등은 유형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외상으로 구입하든 이렇게 약소금을 발행해서 구입하든 매입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음을 포함해서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게 되면 외상매입금이나 지급어음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미지급금이 발생한다는 거. 이게 이제 가끔씩 실질적으로 이제 분개를 하면서도 가끔씩 틀리셔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는 대변의 외상매입금 또는 어음을 발행했을 때는 지급어음 이렇게 매입 채무가 발생하고 재고자산을 구입해서 외상일 때는 대변의 재고자산을 구입해서 재고자산을 판매를 해서 대변에 이제 매출, 상품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차변의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름이 발생하는데 재고자산 이외에 이러한 유형자산 등을 구입하고 미지급하거나 또는 어음 발행했을 때는 대변의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셔야 되고 재고자산 등을 제외한 유형자산 등을 처분하거나 매각하게 돼서 차변에 이제 외상이로 거래가 되거나 또는 어음으로 받았을 때는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름으로 분개를 하시는 게 아니고 미수금으로 분개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들은 꼭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외상매출금, 받으름, 즉 매출채권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매입채무가 발생하지만
재고자산 이외에는 기타 채권, 기타 채무, 즉 미수금, 미지급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본 총액에 변화가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정리를 하신다고 한다면,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의 이익잉여금 등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증자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매입소가 하게 되면, 감자를 하게 되면은 자본금의 변화가 발생하겠죠. 근데 결의했던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거나 이익준비금 같은 이익이연금을 이제 자본에 전입하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자본총액의 변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매매증권과 관련해서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나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로 본다면 20만 원짜리를 15만 원으로, 그래서 평가 손실이 5만 원이고 15만 원짜리를 20만 원으로, 그래서 평가 이익이 5만 원 발생해서 이 문제는 이제 평가 손익이 없는데, 평가를 할 때는 액면가액하고 공정가액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취득가액이나 장부가액, 평가를 하지 않았다면 취득가액과 공정가액을 비교를 하겠지만, 구입에서 한 번의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을 비교해서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익을 계산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